그런 일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운젠 화산의 분화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정말 거대한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서 도망갈 수가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화산학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아무리 화산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뻘건 용암이었던 겁니다. 바르게 화산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과학 칼럼니스트 이덕실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 2월에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지난 6월에는 필리핀 마yon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또 10,000명 정도 되는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이웃나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반도가 지질학적으로 정말 안정한지, 그리고 우리의 방제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인식들이 과연 재난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프로그램 제목처럼 정말 생존 특강에 가까운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사실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화강암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나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지진과 화산이 끊이질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힘들죠. 굉장히 오래된 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안정하고, 사실 화산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지진도 살면서 한두 번 정도 진동을 느꼈으면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화산의 종류가 3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활화산이 있고요. 정말 막 용암이 뿜어져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휴화산이 있고 사화산이 있다. 그런데 휴화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두산이고 사화산의 대표적인 것이 한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질학계에 있어서 특히 화산학을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은 폐지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10,000년 이내에 분출했었던 기록이 있다, 분출했었던 흔적이 있는 산들은 전부 다 활화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랑 다른 부분들, 왜 그런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활화산이 워낙에 많은 일본조차도요,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갑자기 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마그마 방을 채우고 위로 화도를 뚫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화구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구구구구궁 하면서 화산성 지진도 발생을 하고요. 때론 산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거대한 분화의 경우에는 심지어 화산체 자체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래쪽에 액체가 올라오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화산성 가스도 나오게 되고요.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치 온천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온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분화가 된 겁니다. 수증기 폭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산의 분화를 이야기할 때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마그마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용암이라고 합니다만,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분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광하면서 산체가 뜯겨 날아가는 분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수가 마그마층에, 마그마 챔버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와 압력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그런 수증기 폭발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온타케산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조차 활화산의 정의 자체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바뀌게 된 겁니다. 과거의 기록이 없더라도, 역사시대의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분화할 수 있다. 10,000년 이내에 분화의 기록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그마 챔버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식은 화산이 폭발했다, 뭐가 제일 위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용암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 무섭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화쇄류입니다. 연기 기둥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어떤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고온의 가스 구름이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러한 화쇄류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백두산이 분화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용암이 서울까지 올 리가 없겠죠. 화쇄류 당연히 서울까지 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화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산이 많은 일본에서도요.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만약에 후지산이 다시 분화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 주민분의 인터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게 되면 걸어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난 도망갈 거다. 맞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면요. 정말로 분화해서 탁 튀어내리는 그 용암 말고요. 쭉 하고 흘러내리는 그 용암은 걸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그런 생각을 심지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운젠 화산의 분화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정말 거대한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느리게 흘러내리는 용암이랑 다른 저 고온 고압의 가스가 내려오는 이것은 걸어서 도망갈 수가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화산학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아무리 화산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뻘건 용암이었던 겁니다.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TV를 통해 방영이 되면서 사실 저 당시의 화산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기자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바르게 화산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 한반도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질학자들에게 물어보면요.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공급된다면 분명히 분화는 일어날 건데 그것이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흔적을 보면서 이 정도 지질 구조에선 이 정도 암석이라면 어느 정도의 힘까지는 버티고 그 이상이 되면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화산이 왜 일어나는지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한반도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화산과 지진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산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불의 고리라고도 이야기하는 태평양을 감싸고 있는 불의 고리, 그리고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이 위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도 바로 이 위에 있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이 위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나라 전체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왜 화산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대륙판이 있고요. 조금 더 무거운 해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겠죠. 해양판이 조금 더 밀도도 높고 무겁다 보니까 판 구조로 인해서 그 판을 움직이게 되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한 판이 있고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파고들기 시작할 때 당연히 아주 깔끔하게 물은 전부 다 제거한 상태로 암석만 들어가느냐 그게 불가능하겠죠. 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수가 같이 포함된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쭉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내부에 수분을 계속 함유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윗부분에 원래 수분이 없다면 용융되지 않았을, 물이 없다면 녹지 않았을 암석들을 거기에 수분을 배출하면서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과 판 경계, 특별히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게 된 경우에는 대륙판의 깊숙한 아래쪽에서부터 마그마가 형성되는데 계속 만들어집니다.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이 계속적으로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서 마그마가 쌓이게 되는 거죠. 마그마가 쌓이면요. 반드시 분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언가가 계속 공급된다면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계속 공급되었을 때 결국에 화산이
반복적으로 그 위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화산들입니다. 바로 아래쪽에서 계속 마그마가 공급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종류의 화산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찾아가면 하와이, 아이슬란드 이런 화산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판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아이슬란드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해령의 중간, 말하자면 발산형 경계 중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아이슬란드는 동시에 열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와이랑 기원이 같기도 합니다. 열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뜨거운 스팟, 말 그대로 핫스팟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게 어디서부터 기원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원래 지구 내부가 뜨겁고요. 그래서 해양판이 지각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분을 방출해서 바로 그 부분에서 마그마가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점은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의 하류 혹은 외핵의 상류에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그마가 지각 부분에서 생성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을 올라가는데 아까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는 한 자리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륙이 있고 여기에 지각 대륙판이 있고 그 아래 해양판이 계속 내려가니까 계속 요 부위에서만 마그마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핫스팟의 경우에는 열점의 경우에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열점에서 공급되는 부분이 멘틀보다 훨씬 아래쪽에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기준으로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멘틀이 대류한다는 겁니다. 멘틀은 암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유동성을 지닌 암석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멘틀이 대류함에 따라서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해양판이 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공급되는 마그마의 위치는 일정한데 내가 있는 곳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래쪽에 물고기가 있는데 배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와이의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산활동이 활발한 빅아일랜드가 있죠. 그 위쪽으로 쭈루룩 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열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륙이 이동하면서 해양판이 이동하면서 지금 그 열점의 위치가 지금의 빅아일랜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온 것 같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화산의 대표적인 원리가 되는데요.